네, 우선 오늘 설명회는 그래서 이제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뭐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부를 제가 하고 2부는 저희 그 평촌관 담당하시는 원장님이 진행을 하실 건데, 3부는 이제 1부, 2부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학원이 뭐 학원을 여길 꼭 보내셔야 돼요, 저희 학원 짱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두신 어머님들이 과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줘야,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지 좋은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2부에서는 어쨌든 고등부 학원을 오늘 설명해 오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수정의 수학 전문 학원인데, 학원 형태는 너무 다양해서 대형 학원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중간 규모의 학원도 있고, 아니면 뭐 1대1 학원이나 과외, 교습소, 공부방, 너무나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저희 학원이 모든 아이들의 어떤 니즈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학원 장점이 있고, 근데 그 장점보다는 다른 쪽에 약간 특화된 곳을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시작.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그래도 좀 괜찮았었던 시절의 사진이 이렇게 좀 그걸 또 깎아가지고 이렇게 수술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괜찮은 사진을 하나 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한번 수업이 아니라 설명회인데,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한번 좀 내보려고 하는데,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1번. 다음 중 옳은 기호를 고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은 지금, 2번은 옛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바가 1번은 뭐 이제 왼쪽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번은 왼쪽 기준으로 해서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뜻인데, 2008년 개정교육과정 이후로 기호가 생략이 됐습니다. 이제 국제표준기호에 조금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대학에 갔을 때는 전공 분야별로 오른쪽 기호를 아직 사용하는 곳들도 있기는 한데, 적어도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 1번 기호가 옳은 기호라고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표현을 고르시오. 함수값, 함수값. 국어. 2번. 네, 네, 2번이죠. 네. 근데 이게 그 사이치옷 규정에 따라서 2번으로 변경이 됐는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아주 고지식합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값이, 나는 원래 함수에 값을 붙인 거니까 함수값이야 하고 계속 우기다가 국어 쪽에서 바꿔라 했는데 계속 개기다가 2008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 표준어 규정에 따라서 바뀌게 돼서, 그때부터는 함수값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머님들이 그 2번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고, 여기서 1번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바뀌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결정적인 차이들은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행렬이라고 하는 없었던 단원이 하나 추가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게 또 수학을 만약에 전공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대학에 가서 자연스럽게 행렬이라고 하는 과목을 또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에서 어디까지 배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대학에 갔을 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고 친구들이 같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을 보면 아주 괘씸합니다. 왜냐면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온 저 같은 사람들은 배워본 적이 없는 정수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교육과정이 계속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용들이 들어왔다 빠졌다가,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항상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매번 이 총론에 보면 써 있는 게 학습자 부담 경감. 애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것 정도는 좀 빼자 해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본 근본적인 틀 같은 부분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개정교육 과정이 된다고 해서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사실은 수학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용어인 거고,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선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 누적해 졸업하는 학사제도. 이거 좀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하고 그 과목을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학점을 다 채우면은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죠. 뭔가 그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미국 친구들, 막 교실마다 옮겨 다니면서 수업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애들이 얼만큼 선택할지도 모르는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선생님은 준비했지만 막상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과목이 폐강이 되고, 사실 이게 학교에서는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교학점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뭔가 선택권을 강조해서 내가 필요한 과목을 듣게 하는 건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대충 이런 식이죠. 야, 그러면 이제 지난번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가지고 문과하고 이과의 구분이 없어진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머님들이 배우셨을 교육과정에서도 문이과는 항상 통합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등학교는 항상 1학년까지는 다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고1 때는 문이과를 나누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건 사실 2학년 이후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된다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공통 과목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는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보통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야, 문과 계열 갈 사람 손, 이과 계열 갈 사람 손. 그래, 문과 계열 잘 들어. 뭐 신청하면 돼. 이과 계열 갈 사람 이거 신청하면 돼.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겠다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교에서 그 과목을 개설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 제도라고 해가지고 타 학교에 가서 그런 과목들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클러스터 제도가 보통 어디서 활용이 되냐면 수시 모집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그 의대를 지원을 하고 싶어서 내 생활기록부를, 학생부를 이렇게 그 의대 쪽으로 잘 맞춰놔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는 뭔가 그 심화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과학에 관련된 과목이 개설이 안 되어 있네? 그러면은 타 학교에 넘어가서 그걸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완전한 선택권을 준다기보다는 사실 학교에서는 기본 틀은 잡혀 있고 그 안에서 과목을 몇 개 선정하는 정도의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대학교처럼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뭐 목표는 기존에 짜여진 시간표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진로를 개척하자는 취지는 이전부터 계속 진행이 됐지만, 이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그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과목들은 조금 선택을 해주시는데,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가고 싶냐에 따라서 약간 유불리의 문제를 생각을 하셔서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몇 명 생명하고 그 다음에 물리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일부 과목만 조금 선택할 수 있으니, 아이가 그냥 못 모르고 있다가 친구 따라서 이제 이 과목을 선택해야지 하는 건 되게 안 좋은 일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이제 그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우찬아, 나는 이과 갈까 문과 갈까 했는데, 저는 되게 단순한 이과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야, 남자는 이과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친구가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삼수를 했습니다. 그 삼수에서 어디 갔을까요? 삼수에서 서강대를 갔습니다. 잘 갔나요? 뭐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문과로 갔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3 때까지 수학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재수할 때도 이제 열심히 했는데 수학 때문에 결국에 떨어지고, 삼수할 때 도저히 못 해먹겠다 싶어가지고 문과로 바꿔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수학을 만점을 받았습니다. 수학을 다 맞아서 수학 점수를 바탕으로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근데 되게 미안해요. 그 친구 보면 항상 왠지 저 때문에 삼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만, 일부 과목들은 아이들이 조금 이제 좋아하는 과목들, 조금 선호하는 과목들 정도로 만들어 주실 수는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선택의 폭을 막 넓히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근데 이게 그 학종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 계시죠. 컨설팅 하시는 분들, 뭐 평촌에도 되게 유명하신 분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수리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연대 합격했거든요. 아마 올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문과 친구인데 미적분을 일부러 수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그 경제경영 쪽에, 왜냐면 경제경영 쪽에서는 미적분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 학생부 종합 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 미적분을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태반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친구가 학생부 종합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높은 다른 내신 성적. 그게 있었으니까 요게 같이 이제 좀 시너지를 발휘를 한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전략을 짤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본 다음에 짜는 것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이랑 조금 좋아하는 과목들을 잘 추려주시는 게, 왜냐면 대부분 애들은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너는 그러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회사원이요. 응? 회사원? 어떤 회사원? 뭐 대기업? 아니요, 그것도 싫은데요. 중견기업이요. 그냥 다 싫대요. 그냥 뭐 돈을 많이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것도 싫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고 싶기를 원하는 애들도 있고, 또 욕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각자 성향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학원에서 보는 것보다 어머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성향에 맞춰서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조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1학년들은 공통 과목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이거는 매년 다 똑같았던 거고, 그 다음에 2학년은 자신이 희망하는 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데, 기존에도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개정에도 진로 선택 과목이 있죠. 근데 그 밑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융합 선택 과목. 그래서 교과 간 주제 융합 및 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 어떤 그 니즈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신 5등급제.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강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뭐 43만 명 이렇게 수능을 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20만 명대로 수능을 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옛날이랑 인원수는 절반이 됐는데, 근데 이제 1등급 받는 애들은 4%로 동일하니까 옛날에 만약에 10,000명이 받았다면 지금 5,000명밖에 1등급을 못 받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내신 점수나 혹은 수능 점수의 등급 컷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꼭 뭐 1점 얼마를 맞춰야지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게, 이제 인원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1등급 받기도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컷들이 조금 더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등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데, 이제 제일 하단에 보시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니까 제 의견이 아니거든요. 제일 밑에 보시면 특히 교실을 황폐화하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하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는 1등급이 4%, 2등급이 7% 이렇게 되니까 2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상위 누적으로 11%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1등급은 10%, 2등급은 24%, 3등급은 32%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9등급제면은 3등급제가 평균보다 한참 위에 있는 23%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3등급 됐을 때 누적 66%. 그러니까 35%에서부터 66%까지의 이 아이들은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위에 있는 애들도 있고 아래에 있는 애들도 있고.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하고 중3 애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언니는 수학 등급이 몇 등급이야? 나 3등급인데? 그래? 나는 2등급인데? 근데 막상 봤을 때 누적이 얘는 2등급인데 34%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3등급인데 24%인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등급제에서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학년의 아이들이 받은 3등급의 어떤 점수가 사실은 이제 5등급제에서 받는 그 2등급의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세 가지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정말 솔직하게 점수를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등급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시험 끝나고 말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좀 웃긴 친구들이 있는데, 서술형 점수를 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 그 시험 잘 봤니? 그러면 2개 틀렸어요. 오, 그래? 괜찮은데? 했는데 서술형이 30점인데 그거를 뭐 5점 맞았대. 그럼 저는 막 이제 뭐야, 혹시 내가 열심히 가르쳤더니 2개밖에 안 틀렸구나. 야, 시험 어려웠는데 괜찮네. 했는데 막상 받아오니까 점수가 막 72점이고. 뭐 이런 당혹스러운. 근데 이제 보통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민준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쨌든 첫째 건 둘째 건 조금 당황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으셨죠? 왜냐면은 중학교에서 받았었던 점수가 있는데, 아니 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지? 해서 참 욕을 저희가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저희도 먹고 다른 학원도 먹을 거고,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모든 애들을 1등급으로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4%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옮기죠. 그래서 또 안 되면은 학원을 다시 옮기죠. 그래서 세 번째쯤 되면 저희도 편해요. 어머님들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니까. 근데 이제 초반에는 아니 학원을 갔어. 학원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 숙제도 다 했고 모의고사 뭐 문제도 풀었대. 기출문제도 풀어봤다 했거든. 근데 왜 점수가 이게 안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애를 쪼기 시작하면 집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죠. 얘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아이들이 A등급을 받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 애는 수학이 한 95, 3점, 4점 정도는 나오니까 아유 자식 항상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꼭 그거 하나를 틀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A등급은 받긴 하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애도 막상 열심히 했는데 학교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점수를 퍼줄 수 있는 중학교 시험이랑 다르게 어쨌든 선생님들도 구분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직윤스레 서울대 직윤 아시죠? 지역균형 선발. 네, 그래서 이제 그 추천장을 써서 이제 딱 제일 높은 점수의 아이를 이제 서울대학교에 지원시킬 아이를 또 뽑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이제 뭔가 약간 그 킬러 문항이나 아니면은 그 시험에 나오는 어려운 문항들을 좀 충분히 다뤄본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그 간격이 너무 큰 부분 때문에 아이하고 조금 갈등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실패하지 않고 처음 시험부터 너무 잘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근데 아이들마다 각자 그 적응의 시간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우려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차라리 그렇게 중간고사 때 뭔가 깨지시면 선행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아니네 내신 성적 안 나오네 뭔가 현행 중심으로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혹시나 A등급을 받았는데 한 2년 전에 3년 전에 대학 보낸 저 엄마는 맨날 뭐 2등급밖에 안 나와 혹은 뭐 3등급 나와서 너무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애는 2등급 받아왔다네. 등급을 물어보니까 2등급 그 정도면 괜찮네 하고 보니 알고 보니까 애가 4등급 때 지금으로 봤을 때는 4등급밖에 안 되는 점수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등급제가 약간 중학교랑 비슷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위권 대학들의 인원수는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경쟁 상대가 나랑 같이 교실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친구고 저는 제가 다닌 과하고 같은 과에 지원한 애를 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 다 전국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 내에서 경쟁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경쟁자는 더 외부에 있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를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수학에서는 그리고 사탐과탐 쪽에서도 상당히 좀 큰 변화이기는 한 것 같아요. 국어를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과목에다가 선택 과목 2개 중에 아이들이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법과 작문,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공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하고 이과하고 별도로 차이 나는 시험을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어는 다 같이 보고 영어도 다 같이 보는데 수학은 이제 문과냐 이과냐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러셨을 수 있지만 저는 사탐도 보고 과탐도 보고 다 봤었거든요. 점수 비중이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국어가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공통 과목 위주로 재편이 되는데 이거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 이전 수능에서 다뤘었던 부분들과 이제 동일하게 가는 거니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 물론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의 문제가 항상 수능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유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불리하게 바뀐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전 수능하고 되게 막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학입니다. 수학은 지금 공통 과목을 보고 그래서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라고 하는 3개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과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학습자 부담이 되게 많이 경감이 됐었던 거긴 한 게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가형 나형으로 봤었던 시기에는 그냥 문과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과 시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과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도 나오고 기하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적분만 보든 기하만 보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조금 그러냐면 학교 자체에서 기하를 개설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소년에 가가지고 수업을 하고 왔는데 무슨 수업을 했냐면 수리논술 수업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공부하기 싫은 애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공부하기 싫은 애들인데 이게 고1, 고2면 때리기라도 하겠는데 때리면 안 되죠. 혼내기라도 하겠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근데 걔들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아요. 왜냐면 내일이 시험이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일 건대 시험이 있어가지고 건대 모의논술 이제 시험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과생들을 위한 수리논술 시험에 미적분 문제도 나오고 기하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수능에서 미적분 보고 온 애들은 기하를 손을 못 대고요. 기하를 보고 온 애들은 미적분을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리논술에서 합격하고 싶다면 너가 수능에서 기하를 보지는 않지만 기하도 어느 시점까지는 공부를 충분히 해야 돼 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따라서 뭔가 유불리 문제는 있었고 마치 이게 아이들한테 수능에서 뭔가 학습자 부담을 많이 경감시켜주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두 개 과목 다 논술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공통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그래서 여기에 결국에 그 이과 과목들이 다 빠집니다. 근데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제가 이거 함부로 이렇게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전 교육과정에서 어땠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선택형 수능으로 가는데도 진통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이제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작이 됐을 때 수능을 이렇게 선택형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되게 많이 오니까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말인가 2학년 초쯤에 수능 개편한 1년 유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으로 갔는데 수능도 선택형으로 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 선택형 수능을 적용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선택형 수능을 안 하고 이전처럼 그냥 가형나형으로 나눠진 수능을 보겠다 한 되게 이상한 세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공통 과목만 본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대로 끌고 갈지 아니면 뭔가 다른 꾀를 낼지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통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데 옛날에는 미적분 자체를 문과에서 시험을 안 보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적분을 다시 문과 애들한테 배우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경영에서는 아이들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뭐 함수 미분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 대학에 왔으니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라고 하시는 이야기 때문에 반영이 돼서 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고 하는 과목이 생겼었고 어쨌든 기초 미적 정도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고 올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수능에서 뭐 학교 자체에서 미적분 2를 배우고 그걸 가지고 뭐 학종을 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 시험을 안 보고 아이들을 뽑아야 된다? 그냥 요 공통 과목만으로? 그러면은 서울대에서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대학 합격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미리 깔 거예요. 겨울 한 1월이나 2월 달에. 그러니까 기초 미적학 미리 학교에 와서 들으라고. 근데 걔네는 가서 듣죠. 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은 노느라 바빠가지고 개설을 해줘도 안 갈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이공계 계통 교수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받았을 때 학업 능력 저하 때문에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계속해서 교육부에 피력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그 이과 수학들이 다시 수능이나 어떤 방면으로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뭐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공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개편안에서 통합사의 통합과학을 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통합사의 통합과학을 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럼 문이과 통합이라서 사회과학을 다 봐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 과목들 중에서 다시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데 우선은 이제 우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저는 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17과목 중에서 뭐 물론 문과 친구들이 여기 있는 요 과탐을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선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회에서 예를 들어 뭐 한국지리하고 경제를 택했는데 한국지리를 못 택했더니 한국지리를 본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문제 틀렸는데 3등급이 돼. 다 맞은 애들은 1등급이고 왜냐면 1등급 받은 애들이 이미 11%를 넘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 틀렸으면 잘한 건데 등급 자체가 3등급이 나와버리니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 문제가 너무 심하게 생겨버리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저는 사회과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수학은 그렇게 그 심화 과목들을 수능에서 다루지 않고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그 개편안 마지막 그 제2외국어나 이런 부분들 중에 추가 검토안 확실히 결정이 된 건 아닌데 심화 수학을 한 과목 해서 거기에 미적분 투하고 기하를 보게 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원칙대로라면 지금도 아이들이 그 확률과 통계 시험을 보고 이과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뭔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교차 지원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용인을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을 할 때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지금 현재 이과생들한테 무조건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이나 기하를 보고 와야 된다라고 못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뭔가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화 수학을 무조건 응시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수능 끝나고 원래 4교시 이거 한국사까지 보면 나오는데 심화 수학 하나 더 보고 나와야 돼가지고 한 50분은 더 기다리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시작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교육은 100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근데 어머님들도 아이들 지금까지 열심히 키워오셨고 그냥 뭐 들 대로 되라 고등학교 가면 지가 알아서 공부하겠지라고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각자 아이들이 어떤 쪽에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키워오셨을 테니까 그 계획대로 쭉 밀고 나가신다면 이런 교육과정의 변화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부의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의 의중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편안, 수능 개편안을 내놓지만 실제로 대학 입학 전형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교협에서 내놓고, 그거는 그 지금 예비고일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27년 5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을 어떻게 아이들을 뽑을 건지 어떤 방식으로 뽑을 건지 하는 거는 대교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대학의 의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 물론 국가에서는 그 본인들이 이제 정책을 내는 방향대로 대학이 끌어오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수시 모집에서 수리 논술 전형에 그 최저 등급을 맞추게 하는 게 이제 그 교육부의 목표였었는데, 그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를 잘 하면 지원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거죠. 약간 이렇게 현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새 지방대학의 그런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되게 늘어나는 이유도 약간 글로벌화 해가지고 그런 이제 외국 친구들을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논술에서 최저 등급을 유지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 대학에서 머리를 좀 굴려보니 이거 우리 학교는 인기가 되게 많아서 우리가 만약에 최저가 없다면 훨씬 더 많은 그 입학 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원서 수수료가 경쟁률이 뭐 130대 1 돼버리게 되면은 뭐 15억은 되게 우스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발표는 안 하겠죠. 저도 뒤로 들은 이야기라. 근데 이제 앞에서는 뭐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도 무시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대학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입학 전형이 바뀔 수 있고, 본고사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실제 본고사는 아니겠지만 그런 논술 전형을 통해서 조금 더 상위 수학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는, 지금 이제 논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까지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약간 뽑아내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대학의 의중이 들어간다면 지금 이 수능 개편안이 어느 정도는 무력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의 인원이 이제 증가가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대학에 갈 때 수시 모집은 한 20에서 25%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정시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능 끝나면 지금처럼 논술 준비할 게 아니라 그냥 땡가땡가 놀면, 그리고 성적표 나오기를 기다리면 됐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뭐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시로 대학 간 친구들은요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2개만 더 맞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네. 그러면 다시 도전하겠죠.
이게 뭐 연대를 갖고 고대를 갖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다시 두 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도 이탈률이 사실 되게 큽니다. 이제 뭐 연고대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다시 반수를 하거나 하는 그런 비중들이 되게 큰데 수시 모집으로 들어온 애들은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 고대를 가면 어느 순간에 막 다 온몸이 막 빨간색이 돼버려가지고 막 고대짱 민족고대 막 이렇게 막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금전하고 계속 연결하면 안 되겠지만 이 친구들이 어쨌든 뽑아놨으니까 4년 동안 학교를 잘 다니고 우리 학교의 어떤 우리 학교를 뽐내고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중도 이탈률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봤더니 정시모집 친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점수 맞춰서 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들어온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그런 수시 모집을 통해서 이제 뽑는 걸 점차 확충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도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대학에서 실제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지 수능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개편안 안에서 모두 다 뽑아낼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략을 잘 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되게 출발선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절 닮아갖고 운동을 잘 못하는데 왜 끄덕끄덕 하시죠? 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운동 잘 못하고 제 아들도 잘 운동을 못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다니는데 다니기 싫다. 왜 다니기 싫으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게 평형이야 알려주더니 갑자기 막 해보라 했대요. 자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우선 해봐. 아니 아빠도 애들이 형아랑 누나들이 틀릴 걸 알면서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은 틀려오면 고민을 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아직 뭔가 기초적인 부분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평형이고 뭐고 좀 자유형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뭐 생각은 있으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과에 간다면 의대를 갈지 약대를 갈지 수의대를 갈지 치대를 갈지 뭐 그런 거 고민하시잖아요 맨날. 근데 또 애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 점수들을 좀 충분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를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이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만 짜는 건 조금 이제 무의미하니까 어느 정도 좀 약간 기초 체력을 1학년 때는 잘 쌓아 주시는 게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 과정이 변하면 분명 안 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될 사람이 안 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비중이 제일 큰 건 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을 때 많이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나는 학력고사였으면 대학도 못 갔을 거야. 근데 갑자기 수능으로 바뀌어서 정말 그때는 뭔가 그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으니까 쉬었으니까 난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대학에 가게 되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수능 안에서 조금씩만 움직이는 경우에는 사실 이 3년 안에 그렇게 큰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90% 정도는 뭐 약간 비속어인가 싶기도 했지만 제가 딱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같아서 될 놈 돼. 될 놈은 어떻게든 된다. 그게 방법이 조금 혹은 뭐 시간이 조금 달라질 뿐. 그리고 우리 아이가 될 놈들이 되도록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걱정은 되시겠지만 될 놈이라고 생각해야지 안 될 놈이라고 하면 안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세 개의 사례, 제가 이제 학원 생활을 하면서 같이 봤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첫 번째입니다. 되게 초반에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학원 오픈하기 전에 가르쳤었던 친구고요. 안양시 소재 B중학교 전교 1등 출신입니다. 근데 매번 전교 1등은 아니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한 번 전교 1등을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버프를 받은 거죠. 가정에서. 역시 넌 최고야. 다음번에 3등이 됐지만 너는 1등을 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한영외고를 진학하려고 고려를 했는데 이것저것 고려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인문계를 진학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일지망에서 그 평촌고등학교를 썼는데 떨어져서 원치 않는 S고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S고등학교에 갔는데 이때 또다시 전교 1등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제 당시에 운영되던 그런 심화반
그래서 이제 약간 내신을 몰아주기, 막 그 학생부 몰아주려고 하는 그런 반에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우리 학교의 미래, 우리 학교를 책임져야 돼. 꼭 서울대를 가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압박감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아이가 결국에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92.3점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수일까요? 그죠? 인정할 수가 없는 점수죠. 어머님도 그리고 아이도 내가 두 문제나 틀렸다.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원장님한테 끌려가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언제 혼났냐면 시험을 받고 아이한테 점수를 들었고 점수를 들은 다음에 원장님이랑 아는 사이여가지고 원장님이랑 제가 면담을 하고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고 그게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인데 저게 석차로 몇 등이었는지 아세요? 3등이었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92.3점이 석차 3등이었는데 제가 그 굴욕을 당했다니까요. 너무 화가 나지만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어쨌든 이런 중간 과정들을 자꾸 겪으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적응 실패하고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갔는데 뭐 사실 지방거점 국립대학이 이게 거의 한 10년 전 이야기니까 당시에는 점수가 완전 낮았던 거는 아니지만 이 아이가 원래 가졌었던 어빌리티에 비해서는 가지고 있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 실패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친구가 떨어졌던 P고등학교, 안양시 소재 P고등학교. 너무 예쁘장하게 생겼어. 그래서 너무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핵 인싸. 근데 1학년 때 목표는 의대였어. 왜냐면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아프셨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병원에서 봤었던 모습, 그 다음에 뭐 의학 드라마를 통해서 쌓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그 의대에 가고 싶었어. 그래서 항상 의대를 가겠다 했는데 2학년 때 공부하는데 중간고사 때인가?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울더라고요. 저는 태생적으로 뭔가 여자를 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가끔 애들이 울면 너무 당혹스러워.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했죠. 이제 왜 우냐,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의대를 가려면은 수능에서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럼 모의고사가 적어도 지금 이 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수시로 가려면은 1학년 때 내신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냐? 어차피 안 될 거. 그래서 약간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랑 좀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해결한 건 아니고 가정 내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그래 어쨌든 너는 그런 의료계통의 일을 하고 싶은 거니까 간호대를 가자. 그래서 의사는 못 되겠지만 어쨌든 간호대가 된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은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가정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3학년 때 진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대로 진학을 해서 제가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번 아파가지고 수학과 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선생님으로 계셔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어쨌든 자기 꿈을 좀 잘 찾아가다 보니 이제 뭐 원하는 의사가 된 거는 아니지만 아이가 최대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저희 학원 전통이 하나 있거든요. 스카이 가면은 사진을 박아놓습니다. 뭐 물론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모델료도 주고 합격 후기도 받고 해서 이제 안양시 소재 Y고등학교에 나온 되게 성실한 친구. 진짜 성실한 걸로는 제가 이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실하냐면요, 4자릿수 곱하기 4자릿수가 나오면은 뭔가 좀 잘못된 걸 알고 그만둬야 되는데 계산기를 써야 되는데 계산을 하고 앉아있어요.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가르칠 때 정말 성실한데 노력에 비해서 되게 빠르지 않고 성취가 빠르지 않고 그 다음에 연산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문과였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튀어있지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어쨌든 되게 복잡한 문제들도 꾸준하게 풀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너 이과를 가보는 게 어떠니?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근데 2학년 때 보니까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저는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문과로 가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항상 그래도 이제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까지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한번 3등급으로 밀려났죠. 어머니 전화가 오셨습니다. 물론 책임을 묻는 그런 전화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원체 이제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우리 애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애가 뭔가 방황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시험지를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진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운도 안 좋았고
연산도 다 틀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점수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성현이 믿고 있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선 최종적으로는 연세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사례에 비해서, 그러니까 1번 사례는 사실 어머님이 너무 쪼는 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느껴졌고,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이들을 약간 믿어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가장 많이 드러났었던 것 같은데요. 대입에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많이 보셨죠? 네. 할아버지의 재력. 저희 아버지는 재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버지의 무관심. 좀 무관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학생인데 남자애들은 좀 잘 안 그러거든요.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와서 말을 한마디 얹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충분히 소통을 하고, 여자애들은 아빠랑 잘 얘기 안 하니까 엄마랑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러면 2학년 때 그래 뭐 수학은 송호천을 다니고 국어는 어디, 영어는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2등급까지만 끌어올려 보자 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아빠가 와서 이제 괜히 말을 한마디 얹는 거죠. 야 그 송호찬은 그 돈을 얼마를 냈는데 3등급이면 그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하면 이제 싸우는 거죠. 저를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엄마랑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왜 아빠가 와서 그거를 막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냐. 물론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애시당초에 약간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해 주시는 분이라면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장난으로 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의 무관심, 그러니까 뭔가 메인이 돼서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 주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학업적인 부분보다는 아이한테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정보력. 네. 근데 정보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통용이 되는 건 아니고, 정보력이 뛰어나시면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력이 너무 뛰어나서 저기 아래에 있는 학교 갈 애가 서울대를 붙었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어떤 케이스가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학원을 오픈하고 되게 초반에 한 2년 만에 서울대를 한 명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직윤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수시 모집으로 갔는데 당시에 썼었던 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이렇게 5개를 썼는데 이 중에서 딱 하나 떨어진 학교가 있는데 그게 연세대라고. 그러니까 3배수를 1차에서 뽑았는데 그 안에도 못 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직윤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고, 혹은 이제 이런 표점의 문제들, 그 다음에 지금하고는 상관없지만 현재 보고 있는 수능에서는 조정원 점수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어서 어떤 선택 과목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원래 받았었던 원점수가 조금 표점이 다르게 이제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점수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어떤 비율로 아이들을 뽑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대를 붙은 애가 고대를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잘하면은 이게 정말 고대 갈 애가 서울대를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고대랑 한양대를 썼었으면은 고대를 떨어지고 한양대 갈 수 있는 친구가 서울대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부분들을 이제 어머니의 정보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조금 더 계획이 잘 어느 정도 좀 쌓이신 이후에, 한 2학년 중후반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초등부터 하거든요 그거를. 대치 아니면은 평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의대 보내기 프로젝트, 어느 정도냐면 평촌은 3번보다 평촌이 조금 더 심하고, 평촌보다 목동, 분당, 그 다음에 강남이 조금 더 심하지만, 그 평촌에 있는 C로 시작하는 학원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배우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저희 학원에 와서 과외를 합니다. 한 3, 4년 전의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가니까 이제 과외를 시키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저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본인이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대체 공부를 시키느냐.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하고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학생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사례 친구처럼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너한테 어떤 투자를 했는데 하면은 아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런 투자를 받았는데 이거밖에 못하다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조금 점수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셔야 되고, 제 사촌 동생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3학년, 1, 2학년 때까지 내신을 잘 만들어 놨다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주변 친구들과의 싸움,
여학생이니까 그런 또래 집단의 갈등으로 인해서 1학기 성적이 팍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저희 고모가 원래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1학년 때는 성적이 미진하였으나 2학년 때부터 자기 진로 전공을 찾고 3학년 때는 이제 성적을 수직으로 찍었으며 그래서 내가 이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가다가 엎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학교를 못 간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있을 때도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좀 믿어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님 자녀를 어떤 아이로 키우시겠습니까? 뭐 제가 함부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잘 키워주셨지만 고등학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좀 아이들 최대한 잘 믿어주시고 아이들이 이제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